강남 세브란스에 있는 다양한 수술 방식이 많이 궁금해요. 그거 좀 소개해주세요. 불응성이라고 하는 건 네.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 수술하지 못하는 상황도 저기에 포함되기는 해요. 그걸 이제 난치성 갑상선암이라고 부릅니다. 치료가 어려운 암이다. 이런 거죠. 보통은 이제 수술할 때 목표로 삼는 게 이런 국소 진행성 갑상선암에서는 수술의 목표가 첫 번째는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는 수술했을 때 후유증이 생기면 너무나 치명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평생 앓고 가야 될 불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뭐 완치를 시키면 제일 좋겠지만 암을 다 깔끔하게 드러내는 게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이 병을 찍어 눌러서 그걸 이제 우리가 장기간의 관해 상태라고 저기 해놨잖아요. 그건 이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정지시켜 놓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저건 큐어가 아니에요. 레미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수술 이후에 또 추가 치료 같은 것들이 중요해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 어떤 것도 수술이 잘 되는 것만큼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항암 치료를 먼저 한다든지 이런 치료들보다는 수술이 가능한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불응성, 난치성 갑상선암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국소 진행성 갑상선암은 침범 정도가 아주 다양한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통일된 수술 방식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리고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인 연구 같은 것도 꿈도 꾸기 힘들고요. 앞으로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해도 이견의 통일을 이룰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는 미용을 강조한 수술은 적용되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네네. 수술적 치료의 원칙은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보존적 술식이라고 해서 침범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관을 보존하면서 암을 제거하는 방식이고, 보통 면도식 절제라고 면도 칼로 이렇게 면도를 하듯이 쉐이빙 오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걸로 이제 그 신경 같은 거, 목소리에 내는 신경을 이렇게 칼로 점이 들면서 붙어 있는 걸 살살살 벗겨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점여낸다는 그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표현을. 환자들이 알아듣기 더 좋겠죠. 면도식 절제보다 점여낸다 조금 더 낫죠. 그리고 암이 너무 깊게 침범해서 그 부위를 다 드러내야 한다면 분절 절제하고 그 기관의 기능을 이제 재건해주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경험이 많은 외과 의사가 집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저 분절 절제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간에 이렇게 토막을 내서 자르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어줘야죠. 그러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재건이라고 재건이죠. 하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자르는 거야 누구나 자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붙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증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보이는 건 초음파 사진이에요. 저게 이제 둥그런 도움처럼 보이는 게 기도고 화살표 점점 돼 있는 게 저기 암이 있고 허옇게 보이는 게 갑상선 조직인데 초음파는 상층부가 표면에 피부에 가까운 쪽이고 아래쪽으로 또 깊은 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부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이제 붉은색 보이는 거 저게 암인데 저 부위가 바로 목소리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어서 굉장히 수술할 때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위치가 나쁘다 하는 전형적인 위치인데 다행히 이 환자는 이렇게 칼로 싹 점여내듯이 할 수 있었어요. 밑에 하얗게 보이는 저 신경을 살렸는데 그럼 이 증례는 면도식 절제를 이용한 증례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거는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죠. 까무스름한 부분이 암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불행하게도 이미 목소리 신경을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살리지 못했고요. 저 이제 잘라냈는데 목소리 신경도 자르게 되면 이렇게 이어붙이긴 하는데 신경은 잘 개통이 잘 안 됩니다. 이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 아래 보이는 이제 화살표에 보이는 부위가 실리콘 블럭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성대 교정 수술을 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 이 증례는 이제 분절 수술 후에 재건, 복원 그렇죠. 이런 치료가 들어간. 맞습니다. 근데 목소리 신경을 자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자르게 되면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건 양쪽 신경을 다 손상을 줄 경우 그럴 수 있고 한쪽만 잘라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상대 교정술을 해주면 거의 변성이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우리 목이 힘들죠. 상대방이 듣기는 거의 변화가 없네 하고 느낄 정도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수술 기법이죠. 아까 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실리콘 블럭을 이용하는 방식 말고 성대 그 필러 아시죠? 성대에다 필러를 주입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더 간편하게 수술을 할 수 있고 그거는 외래에서도 외래 베이스에도 사실 수술이 가능한 그런 방식입니다. 뭔가 실리콘 블럭이 목 안에 들어간다 했을 땐 조금 무서웠는데 필러를 주입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뭔가 안심이 되는 기분이 드는 것 좀 더 같아요. 간단하고 시술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심지어는 이제 수술방 들어가지 않고 외래에서도 외래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많이 발전돼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무시무시한 사진 되게 더 많이 있던데. 예, 많이 준비했죠, 제가. 네. 이거는 이제 기도 침범을 한 케이스인데요. 저게 위에 있는 건 MRI예요. CT하고 좀 다르게 생겼는데 하얀 부분이 갑상선이고 뭉글뭉글하게 커다랗게 시커멓게 보이는 덩어리들이 암인데 기도벽을 살짝 침범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수술할 때도 보면 기도벽에 이제 살짝 침범했어요. 칼로 이렇게 깎아냈어요. 저 상태에서 이렇게 살릴 수 있었던 거고요. 이 케이스는 45살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 식도에 다 침범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건 MRI인데 보면 처음에 보면 동그랗게 저 기도 안에 구슬 들어가 있듯이 저게 기도를 막아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제 눕지를 못해요. 누우면 숨이 막혀서 그렇게 그런 상태로 와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기도 내시경을 본 거예요. 저 안에 이렇게 좁아져 있는 원래 이렇게 동그래야 됩니다. 동그랗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짜부러진 데다 그 안에 또 이렇게 볼처럼 하나 암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저 좁은 까만 공간 저기로만 공기가 통한 거예요. 그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는데 이분은 이제 수술을 이렇게 기도를 잘랐습니다. 분절 절제를 하고 있는 거 기도를 자르고 있는 거고 이어붙인 거죠. 그 수술 소견은 저렇게 기도 안에 암이 튀어 들어와 있는.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침범이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스테이지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칼로 이렇게 점이듯이 깎아낼 수 있겠죠, 벽을. 근데 스테이지 2부터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적어도 이거 구멍 뚫리듯이 이렇게 도려내야 돼요. 그래서 3, 4에 해당하는 건 분절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보통 이제 드라마에서 아, 힘든 수술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갑상선암에서 갑상 전절제 측정부 청소술 정도만 해도 보통은 아주 큰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술은 이보다 훨씬 더 몇 배나 힘든 수술이 되겠죠. 몇 배나 힘들다고 하시니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가장 오래 걸린 수술은 몇 시간 정도 하신 건가요? 제 기록은 17시간. 17시간이요? 네. 목에서부터 가슴을 다 열고 복부까지 오픈을 시켜서 간도 절제하고 폐도 절제하고 대정맥이죠. 그것도 열어서 그 안에 혈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근데 보통 갑상선이면 요 부위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래 뭐 간이나 폐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는 못 하는데 여기 장항쌤이니까 가능하고 아. 그렇죠. 아니, 사실은 이런 수술이 자기가 수술을 하는 케이스를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아니, 난 이런 생각이 좀 강하고요. 그 예전에 뉴욕으로 연수를 갔었는데 그게 메모리얼 슬론 캐더링 캔서 센터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캔서 센터예요. 지금 MD 앤더슨 캔서 센터, 메모리얼 슬론 캐더링 두 가지가 쌍벽을 이루는데 특히 이제 두경부암을 잘하는 병원이어서 그쪽으로 갔어요. 거기에 이제 제이틴 P 샤 교수가 지금도 생존해 계시지만 세계 최고의 대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가기 전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 수술한 걸 보냈어요. 17시간 한 수술도 포함되어 있는 걸 보냈죠. 그래서 했더니 이분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에서 왜 미친놈 하나 오는 것 같다. 그래갖고 거기 스태프들한테 다 회람했대요. 제가 딱 갔더니 그 밑에 주니어 스태프들이 다 보고 아, 한국에서 온 닥터장이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그랬대요. A crazy person will come to us. 이런 식으로 표현했대요. crazy guy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뭔가 그렇게 쫙 여는 수술을 미국에서 배워와서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하고 미국에 가서 이제 또 배우신 거군요. 사실은 미국에 가서 배웠다기보다는 저도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좀 더 컨서버티브하다 우리는 표현하는데 수술을 더 크게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컨퍼런스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거기서는. 그래서 수술 케이스를 놓고 이거 어떻게 수술할까 어떻게 치료할까 이런 컨퍼런스를 하는데 내가 보기엔 충분히 수술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수술을 포기하더라고요.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는 이렇게 수술해 그렇게 수술하면 되는데 왜 안 하세요? 라고 했더니 샤 교수가 웃더니만 너 언제 한국 돌아가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4개월 뒤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 환자 그때까지 살려놓을 테니까 네가 한국 데리고 가서 수술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오진 않았지만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뭔가 저는 아시아권이랑 미국 이런 건에 약간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는 좀 더 기적적이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든 이렇게 막 살려내고 끝까지 붙잡고 있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서양권 분들은 아, 이 정도면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닐까요? 뭔가 저희가 좀 더 악바리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왜 포기해? 해야지 이런 게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이제 제가 어릴 때 지금 돌아가신 스승님 중에 한 분이 네가 포기하는 순간 네 뒤에 너를 받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넌 결정해라.
우리한테 이제 최후의 일인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책임감을 가지고 수술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늘 저희들한테 했어요. 그게 이제 저도 또 이제 밑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미국 연수나 일본 뭐 이런 데 연수를 가서 봐도 그들한테 과연 우리가 배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워낙 발전해 있고, 사실 이런 거는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힘겹게 배워오셔서 가르치면서 우리랑 같이 발전을 시켜신 거예요.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되게 웅장해지고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맺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 텐데요.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내용을 다뤄볼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수술에 의한 부작용, 후유증 같은 걸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